당신은 내게 그저 돈줄이었고, 난 그 돈으로 편하게 살았을 뿐이야. 시댁 빚을 마지막 한 푼까지 정리한 그날, 남편은 완납 확인서 위로 상간녀의 초음파 사진을 슬쩍 얹어 놓았습니다. 이거 보여. 빚도, 우리 관계도 여기서 끝내자는 거야. 남편이 확인서 모서리를 손톱으로 긁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봐봐. 이제 너한테 기대할 게 없어졌어. 정리하자. 저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고개를 든 채 단 한순간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저는 미소를 머금고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종이 뭉치를 꺼내 남편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면 돼.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이렇게 순순히 나올 줄은 몰랐는데, 볼펜을 꺼내들며 혀를 찼습니다. 괜히 버틴다고 시간만 낭비했네. 도장을 찍기 직전 남편이 한 번 더 제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정말 미련 없어. 나 없으면 혼자서 뭘 어떻게 할 건데.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 끝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정돈해줬을 뿐입니다. 빨리 마무리해. 군말 필요 없잖아. 남편이 도장을 힘껏 내리찍었습니다. 좋아. 이걸로 완전히 마무리됐다. 남편이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드디어 해방이네, 해방. 남편이 한참 웃는 사이 저는 이미 준비해둔 캐리어를 끌고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겼습니다. 건강하게 지내. 남편이 등 뒤에서 외쳤습니다.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네. 정말 아무 감정 없어?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전혀 깨끗하게 비웠어. 현관문이 묵직하게 닫혔습니다. 제가 방금 받아낸 그 서명이 남편 스스로를 묶는 사슬이 될 줄 그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전부 정리했어. 영수증을 손끝으로 가리켰습니다. 13억, 마지막 잔금까지 깨끗하게. 남편 태석이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영수증 위에 올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들어 올리며 물었습니다. 뭐야, 이건? 태석이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젖혔습니다. 초음파 사진, 그 사람 임신했어. 잠시 말을 끌다가 입가에 미소를 띠며 덧붙였습니다. 내 핏줄 확실해. 제 손끝이 멈칫했습니다. 태석이 의자를 끌어와 앉으며 말했습니다. 갈라서자. 저는 사진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되물었습니다. 나더러 갈라서자고? 태석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빚도 끝냈고 네가 할 일은 다 한 셈이잖아. 영수증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넌 그냥 내게 그저 돈줄이었고 난 그 돈으로 편하게 살았을 뿐이야. 이제 진심으로 마음 가는 사람과 살 거야.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태석을 응시했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 동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석이 고개로 현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 챙겨와. 시간 끌 것 없이 오늘 바로 끝내자. 저는 태석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렇게 해줄게. 거실 한쪽에 서 있던 시어머니가 반짝이는 눈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나, 이렇게 빨리 정리되네. 손을 마주치며 들떠서 말했습니다. 애미야, 슬슬 자리 비켜줘야지. 손주 가진 새 며느리가 와야 하는데 내가 버티고 있으면 곤란하잖니.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가서 붉은 파치 든 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제 얼굴을 향해 흩뿌렸습니다. 팥알이 뺨과 머리칼에 부서지며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탁탁 털며 말했습니다. 이건 너 좋으라고 뿌리는 거야. 나가면서 복이라도 챙겨가. 저는 그 팥 알갱이를 털어내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봉투를 태석 쪽으로 슥 밀며 말했습니다. 이혼은 해줄 거야. 단 이 서류부터 먼저 서명해. 태석이 봉투를 들어 올리며 미간을 좁혔습니다. 뭔데 이건?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시댁빚 갚을 때 회사 자금으로 처리했었어. 대여금으로 정리해두지 않으면 내가 업무상 횡령으로 걸려. 말을 멈췄다가 또박또박 이어갔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당신이니까 당신 서명이 있어야 해. 태석이 종이를 한 장씩 들춰보며 물었습니다. 여기에 서명하면 나한테 무슨 손해 생기는 거 아니지? 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서 회사도 봐준 거였어. 이혼하면 더 이상 가족이 아니잖아. 서류를 손끝으로 톡 밀어보냈습니다. 서명 안 하면 이혼 절차도 못 끝내. 나도 끝까지 미룰 수 있어. 태석이 서류를 탁자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넌 항상 이런 식이지. 사람 몰아붙이면서. 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받아쳤습니다. 지금 당신이 바라는 이혼 빠르게 끝내주려는 거야. 다시 잠깐 멈췄다가 짧게 끊어 말했습니다. 서명할 거야, 안 할 거야? 시어머니가 다가와 태석의 팔뚝을 붙잡았습니다. 그냥 찍어줘라. 우리 손주 출산 준비 서둘러야 돼. 코웃음을 치며 저를 흘겨보고 덧붙였습니다. 곧 헤어질 사람,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 태석이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주머니에서 인감을 꺼냈습니다. 됐다. 이런 걸로 더 시간 끌 이유 없지. 도장을 들었다가 곧바로 서류 위에 눌러 찍었습니다. 탁 묵직한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방에 챙겨 넣으며 짧게 인사했습니다. 수고했어. 태석이 픽 웃으며 말했습니다. 10년 버틴 건 인정해줄게.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미리 챙겨둔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인사도 없이 가는 거야? 고마운 줄도 모르고. 우리 집에서 호강은 다 했으면서.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현관에 선 채로 등을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과 관련된 모든 권리 깨끗하게 손 뗐어. 잊지 말고 기억해둬. 태석이 벽에 등을 기대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집 명의는 내 이름으로 돼 있잖아. 저는 손잡이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두고 보면 알게 될 거야. 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준비해온 일이었으니까요. 태석이 곧바로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꾸고 상간녀 세령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은 나중에야 전해 들었습니다. 이제 들어와도 돼. 잠시 뒤 문이 열리고 세령이 들어섰다고 했습니다. 양손에는 명품 브랜드 가방이 여러 개 들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반갑게 달려가 세령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머, 이게 다 뭐야? 역시 집안 좋은 애는 다르네. 세령이 환히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시어머니가 가방을 하나씩 들춰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백화점에서 몇백은 줘야 살 거 아니야? 세령이 손을 가볍게 흔들며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어머님. 태석이 부엌으로 가더니 제가 즐겨 마시던 와인을 꺼냈습니다. 잔 2개를 채우며 말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엔 축하주가 필요하지. 세령이 잔을 들며 답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네. 태석이 세령의 허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원하는 방 골라. 옷장도 전부 비워놨어. 세령이 안방 문을 열어보고 말했습니다. 여기가 제일 넓네. 이 방 쓸게. 시어머니는 소파 위에 가방들을 늘어놓으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들이 모두 대여점에서 빌려온 모조품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 채였습니다. 저는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회사의 법률 고문 도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표님, 오늘 결행하신 거군요. 저는 시동을 걸며 말했습니다. 정태석이 방금 인감 찍었어. 바로 법인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넣어줘. 가압류도 함께. 도연이 답했습니다. 준비는 이미 끝나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집행관이 출동할 겁니다. 저는 태블릿을 켜서 세령의 사진과 과거 사기 전력을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강 회장 연락처 넘겨줄게. 그 여자 위치 확인되면 바로 제보 시점 맞춰줘. 도연이 말했습니다. 타이밍은 대표님이 정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연락처 목록을 열었습니다. 태석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새 이름을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채무자. 시선을 올려 앞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빗줄기가 차창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와이퍼를 켜지 않은 채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빚을 처음 떠안았던 날부터 지금까지 제가 그 돈을 회사 장부의 대여금으로 남겨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언젠가 이 도장이 결정적인 순간에 쓰일 거라는 확신. 바로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와이퍼를 켜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차는 빗속을 가르며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이혼 신고가 법원에서 처리된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태석과 세령이 제가 쓰던 침대에서 늦잠을 자던 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태석이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누구야, 이 시간에. 대답은 없이 현관을 두드리는 소리만 거세졌습니다. 태석이 졸린 눈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맨 앞 남자가 신분증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입니다. 정태석 씨 본인 맞으십니까? 태석이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집행관이요? 무슨 일로 오신 겁니까? 남자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부동산 및 동산 가압류 집행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관들이 거실로 들어가 소파와 냉장고, 대형 텔레비전 위에 빨간 압류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석이 집행관의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다 제 명의예요. 와이프가 다 갚아준 집인데. 집행관이 손을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채권자 측인 블루스퀘어 법인의 신청에 따른 집행입니다. 집행관이 서류를 태석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태석이 그것을 빼앗듯 받아 읽다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채권자 항목에 제가 대표를 맡고 있는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으니까요. 저는 도연과 함께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며 태석을 마주봤습니다. 태석이 달려들며 외쳤습니다. 이거 당신이 꾸민 짓이지? 도대체 무슨 짓이야? 저는 한 발짝도 밀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가족이었을 때는 회사에서 눈 감아줬지. 이제 남이니까 회사 자산 13억에 이자까지 더해서 지금 당장 갚아. 태석이 제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사기야. 네가 일부러 나를 속인 거잖아. 저는 손을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속인 게 아니야. 당신이 직접 서명까지 했잖아. 잊었어? 침실에서 나온 세령이 거실 가득한 빨간 스티커를 보고 입술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튀어나오며 소리쳤습니다. 애미야, 이게 무슨 짓이야? 네가 우리한테 줬던 돈을 빌려준 거라고 해? 시어머니가 제 옷자락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도연이 한 발 앞서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이 자금은 법인 주주들의 정당한 자산입니다. 정태석 씨가 변제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 절차로 넘어갑니다. 도연이 서류 봉투를 태석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고소장입니다. 잃어버리지 않게 챙겨두세요.
태석이 그것을 바닥에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아는 변호사한테 바로 전화할 거야. 이 서류 다 뒤집을 수 있어. 저는 가방을 고쳐 매며 말했습니다. 한번 해봐. 당신이 직접 찍은 도장이야. 도연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들리는 태석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오히려 마음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전해 듣기로 태석은 곧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자초지종을 듣던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입을 열었답니다.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까지 날인한 공증 서류는 뒤집기 매우 어렵습니다. 솔직히 답이 안 보입니다. 태석이 전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답이 없다고. 변호사의 목소리가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네요. 태석이 전화를 끊고 빨간 스티커가 붙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세령이 가방을 챙겨 들고 나오며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가에 좀 다녀올게. 입덧이 너무 심해서. 태석이 세령의 손목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 어딜 간다는 거야? 세령이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나도 지금 상태가 안 좋아. 빨리 올 거야. 세령이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부터 세령이 외출해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점점 늘어갔다고 합니다. 태석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응답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업계 전반에 태석의 채무 사실을 퍼뜨려 둔 뒤였으니까요. 며칠이 지나면서 소파가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텔레비전도 팔려나갔습니다. 거실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태석이 압류 스티커가 붙은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 잔에 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애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 줄 누가 알았겠니? 태석이 소주를 들이켜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큰 빚만 안 만들었어도. 시어머니가 눈을 부릅뜨며 말했습니다. 지금 내 탓을 하는 거야? 태석이 빈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가 화장실 거울 앞에서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아들아, 내 얼굴이 이상해. 태석이 뛰어갔습니다. 시어머니의 한쪽 입꼬리가 아래로 늘어져 있었습니다. 태석이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빨리 병원 가야 해. 응급실 접수처에서 간호사가 태석을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카드 결제가 한도 초과로 거절됐어요. 태석이 지갑을 뒤지며 말했습니다. 다른 카드로 다시 한번 해주세요. 간호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됩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운 시어머니가 떨리는 입술로 태석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들아, 나 이대로 죽는 건 아니지? 얼굴 좀 봐줘. 태석이 시어머니의 손을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같은 시각 제 사무실에는 새로운 계약서가 책상 위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달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보고서도 함께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압류가 있던 날로부터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태석이 소주병을 끌어안고 텅 빈 거실 바닥에 앉아 있을 때 현관 밖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거세게 두드리는 소리에 태석이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거구에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흰머리가 섞인 중년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남자가 태석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정태석 씨 본인이요? 태석이 한 걸음 물러서며 물었습니다. 누구신데요? 남자가 거실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강 회장이라고 하오. 내 돈 들고 도망친 여자가 여기 있다는 정보를 듣고 왔소.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세령이 나왔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을 본 순간
세령의 발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강 회장이 세령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군. 어디까지 숨을 수 있나 했더니 결국 여기 있었구나. 세령이 뒷걸음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분이세요. 강 회장이 세령의 손목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몰라. 내 사업자금 5억 가지고 사라진 게 누구였는데? 강 회장이 세령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태석이 달려들며 외쳤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 사람은 제 아이를 가진 사람입니다. 강 회장이 태석을 노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이라고? 저 여자 뱃속에 있는 게 정말 당신 핏줄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 태석의 얼굴이 그대로 멈췄다고 합니다. 강 회장이 서류 한 장을 태석 발치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나 말고도 두 사람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임신 사기를 쳤소. 세령이 강 회장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 사람 말 믿으면 안 돼. 태석이 세령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세령아, 이 사람 말이 사실이야? 세령이 태석을 똑바로 마주보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답니다. 사실대로 말해줄까? 처음부터 돈 있는 남자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 전처등에 빨대 꽂고 사는 빚쟁이였잖아. 세령이 태석의 가슴을 발로 밀어내며 덧붙였습니다. 이런 남자한테 시간 낭비한 내가 한심하지. 태석이 가슴을 움켜잡고 벽에 기댔습니다. 세령이 가방을 챙겨 강 회장의 팔에 매달리며 말했습니다. 가요, 그냥. 강 회장의 차가 멀어지고 현관에는 태석만 남았습니다. 태석이 맨발로 건물을 빠져나와 빗속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날 회사 앞에서 도연과 함께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에게 가벼운 농담을 건네며 웃고 있었는데 갑자기 태석이 분노에 차서 로비로 뛰어들었습니다. 도연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 원래 사귀던 거였지? 그래서 처음부터 날 함정에 빠뜨린 거잖아. 로비 직원들이 놀라서 그 모습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도연에게 눈짓을 보내고 태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도연 씨는 내 법률 자문이야. 헛소리하지 마. 태석이 제 팔을 붙잡으며 외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처음부터 다 계획했던 거잖아. 경비원 둘이 태석의 양팔을 붙들었습니다. 태석이 끌려나가며 외쳤습니다. 한혜윤, 두고 보자.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경비원들이 태석을 유리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동요는 없었습니다. 한편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집까지 찾아온 사채업자를 피해 안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채업자가 문을 발로 차며 외쳤습니다. 방 여사님, 오늘 안으로 안 갚으면 진짜 그냥 못 넘어갑니다. 시어머니가 문에 등을 댄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오늘 저녁까지는 꼭 마련할게요. 발소리가 사라지자 시어머니가 장롱 깊은 곳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며느리 한혜윤이 친정에서 가져왔던 보석함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것을 끌어안고 골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금은방 주인이 돋보기를 끼고 보석을 하나씩 살펴보더니 함을 도로 밀어주며 말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전부 가짜네요. 큐빅이에요. 시어머니가 함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가짜라니 무슨 말이에요? 금은방 주인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정교하게 만든 모조품입니다. 진품이 아니에요. 그냥 가져가세요. 시어머니가 길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버릇을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보석은 일찌감치 제 손으로 따로 보관해두고 빈자리를 가짜로 채워둔 거였으니까요. 저는 보석함을 들고 금은방으로 향하던 시어머니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도연에게 보냈습니다.
도연이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절도 미수로 바로 신고할까요? 저는 답했습니다. 그렇게 해줘. 곧바로 경찰차가 골목 앞에 도착했습니다. 태석이 먼 곳에서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오르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텅 빈 거실로 돌아온 태석의 발치에는 세령이 남긴 가짜 명품 상자들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과 회사 근처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도연이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에 대비한 서류는 오늘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대표님 재산은 전부 혼인 전 형성 자산으로 인정될 겁니다. 저는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고생했어요. 도연이 잔을 살짝 기울이며 덧붙였습니다. 이제 정태석이 줄 수 있는 패는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와인을 막 입에 대려던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어머니, 윤서 학생이 수업 중에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지금 응급차로. 전화기 너머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손에서 와인잔이 떨어져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9살, 이제 막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윤서였습니다. 저는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침대 옆에서 윤서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윤서의 얼굴은 핏기 없이 하였습니다. 윤서가 가까스로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엄마, 숨쉬기가 힘들어. 저는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엄마 옆에 있어. 다 괜찮아질 거야. 의사가 저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급성 간부전입니다. 빠르게 이식받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저는 의사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부탁입니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손을 떼며 말했습니다. 먼저 가족 중에 적합한 기증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자분도 검사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부터 검사해 주세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2시간이 걸렸습니다. 의사가 저를 조용히 불러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혈액형이 맞지 않아 기증이 어렵습니다. 생부 쪽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표정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생부요.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윤서 학생 상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무너지듯 앉았습니다. 태석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이 받자마자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윤서가 간이식이 필요해요. 제 혈액형이 안 맞아요. 정태석을 찾아야 해요. 도연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찾아내겠습니다. 대표님은 윤서 곁에 있어주세요. 도연은 사설탐정과 인맥을 모두 동원해 태석의 행방을 쫓았다고 합니다. 도박장을 뒤졌습니다. 고시원을 뒤졌습니다. 단골 술집도 확인했습니다. 5시간이 지나서야 도연은 변두리의 낡은 만화방 한 구석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태석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도연이 태석의 뺨을 세게 쳐서 깨우며 말했습니다. 정태석 씨, 일어나세요. 태석이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뭐야, 누구세요? 도연이 멱살을 잡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윤서가 위급합니다. 간이식이 필요해요.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태석이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나랑 관계없는 일이잖아. 이혼한 처자식인데. 도연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윤서는 당신 딸입니다. 태석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나를 빈털터리로 만든 여자의 딸 때문에 내 배를 가를 수는 없어. 태석이 비웃으며 다시 누우려 했습니다. 도연이 서류 한 장을 가슴팍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수술을 거부하시면
대여금, 미상환의 법인카드 횡령까지 더해서 오늘 바로 구속 기소합니다. 태석이 종이를 내려다봤다고 합니다.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감옥에서 시간을 보낼지 수술받고 빚을 탕감받을지 선택하세요. 태석이 천장을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펜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빚은 정말로 전부 탕감되는 거 맞지? 도연이 말했습니다. 수술 후 한 대표님 측에서 확인서를 보내드립니다. 태석이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저는 병원 로비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딸을 위해 원수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만큼은 모든 계획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게 중요한 건 오직 윤서였습니다. 수술을 하루 앞둔 밤, 저는 병실 침대 곁에서 윤서의 손을 감쌌습니다. 윤서가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지친 거 아니야? 저는 윤서의 이마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복수에만 매달려서 내가 이렇게 아픈 줄도 몰랐어. 미안해. 윤서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야. 나는 견딜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윤서가 다시 말했습니다. 수술 끝나면 같이 제주도 가자. 엄마 가고 싶어 했잖아. 저는 눈물과 웃음을 함께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무조건 가자. 도연이 병실 문 앞에서 조용히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한편 교도소에서 소식을 전해 들은 시어머니가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외쳤다고 합니다. 내 아들이 수술대에 누운다고? 그 며느리가 내 아들을 죽이려는 거야. 교도관이 시어머니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정하셔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교도관을 밀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못 보내. 우리 아들 몸에 손대지 못하게 해. 수술 전날 검사를 받던 태석이 병원 식당 메뉴판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직원을 불렀다고 합니다. 제일 비싼 메뉴로 주세요. 잠시 후 태석이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몸 관리에 돈 좀 필요해. 입원비랑 식비 합쳐서 500만 원 보내줘. 저는 문자를 확인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첩을 꺼내 날짜와 내용을 또렷하게 기록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도 언젠가 다 쓸 때가 있을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태석과 윤서가 나란히 수술실 앞에 섰습니다. 윤서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빨리 끝내고 나올게. 저는 손을 꽉 쥐었다가 놓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릴게. 꼭 무사히 나와.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수술 중 표시등이 켜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자리에 무너지듯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10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나오며 말했습니다. 수치가 안정적입니다. 잘 끝났습니다. 저는 의사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어깨를 떨었습니다. 도연이 곁에 앉아 등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다 끝났어요. 윤서가 회복실에서 눈을 뜬 건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윤서가 제 손을 찾아 쥐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살아있어. 저는 윤서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견뎌냈어. 윤서가 제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 사람들이랑 상관없이 우리끼리 잘 살자. 저는 윤서의 뺨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끼리 잘 살자. 도연이 병실 문 앞에서 두 사람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직원이 달려오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주문량이 너무 많아서 서버가 다운될 지경이에요. 하루에 3,000건이 넘었어요. 저는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늘었어? 직원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인터뷰가 포털 메인에 걸렸어요. 딸을 살리려고 끝까지 버텼다는 내용인데 반응이 정말 뜨거워요. 저는 화면 속 기사를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도연이 사무실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거래처 두 곳에서 신규 계약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윤서가 무사해서 그런지 오늘은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네요. 저는 도연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번 달 수익 일부는 보육원에 기부하기로 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미 준비해뒀습니다. 저와 도연은 함께 보육원을 찾아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원장님이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억해 주시고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연이 저를 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윤서가 퇴원한 주말, 저는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주도 가기로 약속했잖아. 윤서가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진짜? 지금 당장 가도 돼? 저와 윤서는 제주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윤서가 두 팔을 벌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진짜 다 나은 것 같아. 저는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래, 완전히 회복했어.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지난 10년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편 태석은 퇴원 후 좁고 허름한 고시원 방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맞은편 텔레비전 화면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올해의 여성기업인상을 수상한 한혜윤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태석이 몸을 일으켜 화면을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속에서 저는 환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딸이 제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가르쳐줬습니다. 태석이 리모컨을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태석의 계좌로 돈을 보내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윤서 목숨에 대한 대가이자 우리 사이 마지막 연결고리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문자를 보내고 태석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법원은 시어머니의 가석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매달 보내주는 최소한의 영치금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고 합니다. 밤마다 차가운 벽을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애미야, 나 좀 꺼내줘, 애미야.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즈음 회사에서는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직원이 케이크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 매출이 130억을 돌파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직원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모두 덕분입니다. 이번 달 성과급은 2배로 지급할게요. 직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윤서가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 복귀한 날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윤서가 오늘 친구들한테 정말 큰 환영을 받았어요. 교실까지 꾸며놨더라고요. 저는 전화기를 든 채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퇴근 후 저는 태석이 입원했던 병실을 정리했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 태석이 남긴 쪽지들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한꺼번에 모아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가볍고 깔끔한 동작이었습니다. 마치 묵은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회사 옥상에서 도연이 옆에 서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먼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끝난 것 같아요. 도연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겠죠. 저는 도연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출발이네요. 저녁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평온한 일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비서가 다급히 사무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유튜브에 이상한 영상이 올라왔어요. 지금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끌어당기며 물었습니다. 무슨 영상인데? 비서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부도덕한 CEO 한혜윤을 폭로합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영상 속 태석이 눈물을 흘리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전처 한혜윤이 저를 협박해서 강제로 간을 떼어갔습니다. 사람 장기를 돈으로 거래한 겁니다. 저는 화면을 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어이가 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빠르게 머릿속이 정리됐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회사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 피켓을 들고 외쳤습니다. 의혹의 중심에 선 한혜윤 대표, 진실을 밝혀라. 또 다른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불매운동으로 응징해야 한다. 비서가 달려와 말했습니다. 대표님, 거래처 두 곳에서 계약 해지 통보 팩스가 왔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몇 시부터 들어온 거야? 비서가 답했습니다. 1시간 전부터입니다.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서의 학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윤서가 수업 중에 쓰러졌어요. 친구들이 괴롭히다가. 저는 벌떡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자세히 말해주세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윤서한테 엄마가 아빠 간을 돈으로 샀다고 했다고 들었어요.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저는 가방을 챙겨 들고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머릿속에 회사고 여론이고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윤서뿐이었습니다. 구급차가 윤서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수술 회복 중인 몸에 정신적 충격까지 더해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침대 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놀랐겠다. 윤서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거 다 알아. 저는 머리를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알아, 엄마도 알아. 이틀 뒤 세무조사관과 검찰 수사관들이 회사로 들이닥쳤습니다. 조사관이 제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장기 기증 과정에 불법 대가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서류 전부 제출해 주세요. 저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조사관에게 말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저희가 정식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사관들이 떠난 뒤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변호사 협회에서 징계심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를 압박하려는 의도겠죠. 저는 도연의 얼굴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까지 이런 일을 겪으면 안 되는데.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게도 흔들리지 않을 힘이 조금 더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시어머니가 태석과 함께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 간을 빼앗고 우리를 길거리로 내쫓았어요. 도와주세요. 정말 억울합니다. 태석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술대에 올랐던 겁니다. 살고 싶어서 그랬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날 밤 태석이 유튜브 생방송을 켜고 윤서의 사진을 띄우며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 보이시죠? 한혜윤이 이 아이를 방패로 써서 저를 착취했습니다. 후원해 주세요. 잠시 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석이었습니다. 태석이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회사 완전히 망가질 텐데. 현금 30억 보내. 그러면 영상 내리고 전부 오해였다고 정정할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짧은 통화에서 저는 오히려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를 무너뜨릴 마지막 패가 보였으니까요. 저는 병실 창문에서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는 기자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윤서가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엄마, 난 괜찮으니까 저 나쁜 사람들 꼭 벌받게 해. 저는 손을 마주 쥐며 답했습니다. 그렇게 할게, 반드시. 그날 밤 저는 보안팀장을 불러 지시했습니다. 태석이 영상 올리는 위치 추적하고 도박장 출입 영상도 전부 확보해. 보안팀장이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기한은 얼마로 잡으면 될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사흘이면 충분해. 저는 창가에 서서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이 받자마자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는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미끼를 던질 시간이에요. 도연이 잠시 멈췄다가 답했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병실 밖 복도는 어둡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저는 약속한 카페 구석 자리에 먼저 가서 앉았습니다. 테이블 아래 소형 녹음기를 이미 켜둔 채였습니다. 태석이 들어서며 두리번거리다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의자를 끌어앉으며 말했습니다. 왔구나, 잘 생각했어. 저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요청한 대로 준비했어. 태석이 봉투를 들어 무게를 가늠하며 물었습니다. 30억 다 들어있는 거지? 저는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직접 확인해봐. 태석이 봉투를 바지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영상은 오늘 내리고 내일 방송에 나가서 전부 오해였다고 정정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 대신 지금 여기서 한마디만 해줘. 간 기증, 진짜 어떻게 된 일인지. 태석이 주위를 살피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빚 탕감 받으려고 스스로 결정한 거야. 혜윤이가 강요한 거 하나도 없어. 나도 돈이 필요했을 뿐이고. 저는 무릎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속으로 이 순간을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태석은 짐작도 못했을 겁니다. 태석이 다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서 잘게 자른 신문지 뭉치가 쏟아졌습니다. 태석이 눈을 부릅뜨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경찰관 3명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태석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정태석 씨, 공갈 및 협박 혐의로 현행 체포합니다. 태석이 몸부림치며 외쳤습니다. 잠깐, 이거 함정이잖아. 저는 일어나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맞아, 함정이야. 저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도연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물었습니다. 녹취는 잘 됐습니까? 저는 녹음기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본인 입으로 전부 자백했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바로 전국 언론에 배포하겠습니다. 수술 당시 직접 작성한 동의서와 법인 송금 내역도 함께 법원에 제출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여론이 뒤집혔습니다. 뉴스 앵커가 보도했습니다. 장기 기증이 본인의 자발적 결정이었음이 자백 음성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한혜윤 대표 측이 제출한 동의서와 송금 기록으로 강압 주장이 허위임이 드러났습니다. 회사 앞 시위대도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송국 카메라 앞에서 눈물 흘리던 모습의 뒷장면이 공개되며 다시 구속됐다고 합니다. 그 영상 속에서 시어머니는 카메라가 꺼진 줄 알고 손을 털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알아서 잘 써먹겠지. 도연이 그 영상을 고소장과 함께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본인 입으로 인정한 셈이었고 검찰은 이를 무고
민 명예훼손의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석방 상태에서 받은 새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다시 구속됐다고 합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그 영상의 출처를 설명했습니다. 방송 카메라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된 미편집 원본이 검찰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서를 괴롭혔던 아이들의 부모가 병실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큰 잘못을 했습니다. 윤서가 제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저는 부모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윤서한테 직접 사과하길 바랍니다. 부모 중 한 명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 검찰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검사가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장기 기증 과정에서 불법적 대가나 강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회사 주가가 다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유치장 안에서 태석이 철창을 붙잡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내 돈 돌려줘. 그건 내 돈이야. 경찰이 도박 전력 기록과 협박 음성 파일을 탁자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증거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태석이 철창에서 손을 놓았습니다. 한혜윤 씨한테 연락 좀 해줘요. 나 좀 보러 오라고 전해줘요. 꼭 만나야 해요. 교도관이 손을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대신 연락드릴 수는 없어요. 그 말이 어떤 식으로든 제게 전해졌다는 건 나중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쪽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연에게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번 합의금은 전부 장기 기증자 가족지원재단에 기부해요. 도연이 받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결정입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끝까지 곁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도연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저녁 강변을 함께 걸었습니다. 도연이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난 가을 오후였습니다. 강당에 모인 사람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단상으로 걸어가는 동안 끊이지 않는 박수를 받았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소개했습니다. 한혜윤 재단 설립자이자 블루스퀘어 대표 한혜윤 씨를 모십니다. 저는 단상에 서서 잠시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10년이라는 시간을 누군가의 그늘에서 보냈습니다. 그 시간이 저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객석에서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앞줄에 앉은 윤서가 눈을 빛내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기자가 윤서에게 마이크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윤서 양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윤서가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우리 엄마요. 한혜윤 대표님 말씀이시죠? 기자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윤서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절대 무너지지 않았으니까요. 그게 제일 멋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봄이 찾아온 어느 날 저와 도연의 야외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윤서가 두 사람 앞에서 꽃바구니를 들고 걸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도연 아저씨랑 평생 행복하게 지내. 저는 윤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도연이 윤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빠라고 불러도 괜찮아. 윤서가 잠깐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아빠라고 부를게. 도연이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불러도 돼. 윤서가 꽃잎을 두 사람 위로 흩뿌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빠. 하객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한편 교도소 의무실에서 태석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간호사가 기록지를 들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정태석 씨, 오늘 투석 시간입니다. 태석이 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호사가 나가자 태석이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말을 끝맺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면회 온 변호사가 태석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전처분께 편지를 전달하려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태석이 얼굴을 손으로 덮으며 말했습니다. 한 번만 만나달라고 다시 부탁해줘요. 변호사가 서류철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3번이나 거절당했습니다. 더는 어렵습니다. 그 편지가 제게 전달됐을 때 저는 펼쳐보지도 않고 곧장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출소한 시어머니가 요양원으로 찾아가 태석의 병실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태석이 문을 열다가 시어머니를 보고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왜 온 거야? 시어머니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야.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태석이 문을 반쯤 닫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빚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다시는 찾아오지 마. 문이 닫혔습니다. 시어머니가 복도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시장 골목을 떠돌며 버려진 채소 조각들을 주워 담았다고 들었습니다. 당국에 의해 세령이 해외에서 강제 추방됐다는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를 지나던 세령이 전광판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고 합니다. 전광판에는 제가 화장품 광고 모델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세령이 전광판을 향해 침을 뱉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재수 없어. 경찰이 세령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같이 가시죠. 세령이 끌려가며 뒤를 돌아봤다고 합니다. 전광판 속 제 미소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자서전이 출간된 날 서점 직원이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대표님, 출간 첫날에 초판이 모두 소진됐습니다. 반응이 정말 뜨거워요. 저는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인쇄 바로 준비해 주세요. 그날 저녁 저는 윤서, 도영과 함께 소파에 앉았습니다. 윤서가 캔버스를 들고 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여기다 걸자. 윤서가 그린 가족 초상화였습니다. 저와 도연과 윤서 셋이 나란히 서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도연이 그림을 받아 벽 한가운데에 걸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딱 맞네. 저는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차 한 잔 마실까요? 윤서가 주방으로 달려가며 말했습니다. 내가 끓여올게. 도연이 제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지금 행복하세요? 저는 도연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네, 태어나서 처음으로요. 저녁이 내리는 강변을 도연과 함께 걸었습니다. 윤서가 두 걸음 앞서 뛰어가다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빨리 와. 저는 도연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가자. 강물이 붉은 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제 얼굴에도 따스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 사연, 청취자 여러분 마음이 조금은 시원해지셨나요? 혜윤 씨는 소리치며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10년 동안 차근차근 증거를 모았고 자신이 흘린 땀과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끝까지 확인했습니다. 결국 진실은 드러났고 혜윤 씨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차분히 준비하는 사람이 결국 웃게 된다는 걸 오늘 사연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시는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행운과 복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통쾌하고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